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것은 나폴리탄 괴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DC 인사이드 나폴리탄 괴담 갤러리이고요. 여기에서 높은 추천수를 받았거나 혹은 제가 재미있게 읽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든 글들은 원 저작자분들에게 사용의 허가를 맡은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토커가 자꾸 내 가게에 오길래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스토커가 자꾸 내 가게에 오길래 머리카락을 실수로 넣은 척 음식에 넣어봤더니 어떤 컴플레인도 안 하고 잘 먹는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도 실수인 척 손톱을 넣어봤는데 알고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몰랐던 건지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있지. 그래서 그 다음번엔 알바생의 머리카락을 넣어봤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장님, 저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는데요 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커가 자꾸 내 가게에 오니까 입맛 떨어뜨리게 하려고 일부러 머리카락도 넣어봤는데 좀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먹더라. 그래서 다음번에는 머리카락보다 조금 더 티가 나게 손톱을 넣어봤는데 그것도 이제 못 알아채는 건지 그냥 먹더라 이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알바생의 머리카락을 넣어봤는데 그때는 사장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컴플레인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내 머리카락, 내 손톱은 알고서도 그냥 먹은 거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알바생 머리카락은 싫으니까 바로 컴플레인을 한 거죠. 이 이야기에서의 기괴한 부분은 내 머리카락의 맛과 알바생의 머리카락의 맛을 이 사람이 구분해냈다는 거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게 와닿는 글이어서 재미있습니다. 사실 추천수를 많이 받은 글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취향은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다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잠시 쉬어가는 객인데 뭐 하나만 묻겠네 라고 하는 제목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년도 대갓집 종년이 났다는 말이 있죠. 없다고요? 아니야 있어요. 길손께서 못 들어보신 거지. 우리 신세들끼리는 매번 하는 얘기죠. 저는 어릴 적에 이 부모 손에 종년으로 이 집에 팔려왔는데 아유 이게 웬걸. 그 초막에서 옹기종기 살 때보다 여기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니겠어요? 대감집이라 종이 많으니까 밉보이지만 않으면은 한 사람에게 일이 과히 몰리는 일도 없고 밥도 찬밥이나마 전보다 더 잘 먹을 수 있죠. 얼굴에 곰보가 심하게 얽혀서 시집도 못 가는 년 아니면은 찢어지게 가난한 주제에 애는 또 많은 집에 태어난 것 치고는 이 정도면은 괜찮은 팔자 아니겠어요?
아유, 또 이야기가 딴 길로 흐르네. 그러니까 길손께서 궁금하신 게 이 집의 아씨 이야기가 맞죠? 아, 예.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생긴 이 집 외동 따님이요.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 대감 마님 내외는 참 좋은 분들이셔요. 항상 바르시고 성격도 온화하시고 종들에게도 자비가 넘치시죠. 관직도 높고 부도 있고 이 부부 금술도 좋으신 두 분 마님께 고민거리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태 아이가 없다는 거였죠. 영험하다는 산에서 기도도 드리고 뭐 무당도 부르고 그래도 안 생기니까 이 반은 포기하고 사셨다는데, 아니 어느 날 눈을 뜨니까 갑자기 이 집에 아씨가 생겼지 뭐예요. 하루아침에 다 큰 여인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딸 노릇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질 않더란 말이에요. 다들 그 아씨가 원래부터 쭉 이 집 딸이었다는 것 마냥 너무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기묘하다 못해서 소름이 돋는데, 2년 하나만 동떨어져 있던 게죠. 근데 이를 아는 체 하면은 큰일이 나겠다는 기분이 드니까 다들 그리 하듯이 똑같이 원래부터 모시듯이 아씨를 대했어요. 근데 갈수록 그 아씨의 행동이 기묘해지는 것이, 아니 무슨 수를 썼는지 오밤중에 지붕 위에 올라가 있지를 않나. 아니 온갖 기행을 일삼고, 저번에는 이 집 마당서 기르던 개를 뱃가죽을 가르고 손을 넣어서 내장을 해집고 있지 뭐예요. 욕지기가 치미는데 다들 아무렇지 않다는 들이 있으니까 어쩌겠어요. 또 입을 꼭 다물어야지. 종살이가 13년이라 이 집을 떠나면 갈 곳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계집이 도망을 갈 수도 없으니 그저 눈 감고 입을 닫아왔지요. 헌데 일이 아씨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는 길손은 처음으로 만나니까 간만에 입이 트이고 속이 편안해집디다. 아이고 그렇다고 너무 겁을 집어먹진 마셔요. 아씨가 지금까지 짐승은 많이 해치셨어도 사람을 해한 일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깊이 관여하지 않으시면은 별일 없을 겁니다. 예. 자, 이만하면 이야기는 충분하니까 이만 들어가서 쉬시지요. 예. 날이 밝으면은 또 먼 길 떠나셔야 하지 않으셔요? 예. 이쪽으로 오시면 된답니다. 이 방에서 편안히 쉬시죠. 예. 아씨, 식사 드려왔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뭐 엄청 길진 않지만 굉장히 또 첫 번째 이야기랑 마찬가지로 임팩트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자가 이제 종인 거죠. 시종. 예. 집이 원래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이 대감집의 시종으로 팔아넘기게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대감이 인품도 좋고 뭐 돈도 많고 뭐 인덕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가난했던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이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튼 이 대감집이 뭐 무당한테도 가고 혹은 뭐 산신령한테도 빌고 해서 어떻게든 자식이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기도를 들어서 자식이 생기면 임신을 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대뜸 다 큰 성인 여자가 와서는 아씨 노릇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감집 그 대감 부부마저도, 혹은 나를 제외한 다른 시종들마저도 원래부터 그런 여자가 있었던 것처럼 대하니까 나는 너무 의아한데 할 말이 없더라. 그래서 그냥 나도 원래 모시던 아씨인 것처럼 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따님이 그냥 평범한 딸이 아니라 뭔가 자꾸 이상한 것들을 하는 거죠. 집에서 갑자기 대뜸 뭐 초가상간 위에 올라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기르던 개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헤집어 놓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다들 그냥 아무렇지 않아 하니까 이제 이 하녀가 나만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찾아온 손님도 똑같은 의구심을 품고 있으니까 너무 반갑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마치고 이제 비어있는 방에다가 손님을 이제 들여다 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씨, 식사 들여왔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재밌죠? 결국은 이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지만 아마도 사람까지도 해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감도 포함하고 모든 시종을 포함해서 전부 아씨를 아씨인 것처럼, 아무리 기행을 저질러도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이 손님은 이 아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가 채버린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없애야죠. 증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마도 모르는 척하고 손님을 먹잇감으로 주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도 조회수랑 추천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냥 첫 번째로는 구성 자체가 상당히 흥미가 있고요. 딱 첫 문장 보자마자 그냥 바로 시대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글들과는 다르게 엄청 무서운 부분들이 많이 있진 않지만 이야기의 구성의 흐름을 통해서 마지막에 반전을 주는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잘 쓰여진 글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읽은 그런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행의 상대성 이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아마도 두 번째나 세 번째 세계전쟁 때의 이야기였을 거야. 그 초창기에 인부로서 운 좋게 당장의 학살은 피해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일을 하러 가는 와중에 한 침략국의 장교가 그들을 멈춰 세웠어. 그리고는 한 사람씩 지목해서 대열 앞으로 나오게 했지. 그 사람들한테 엎드리라고 지시했어. 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도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지. 그 침략국 장교는 엎드린 사람들의 머리에 권총탄을 박아 넣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죽였어. 마지막 사람 앞에서는 권총의 탄이 다 떨어져서 탄창을 갈아 끼고 장전을 하고 반전은 없어. 나는 거기서 이 마지막 사람이 장교의 군화라도 핥았어야 했나 생각했어. 엎드린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이 죽을 순번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그 압도적인 부조리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체념은 내가 느꼈던 가장 절망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였어. 어쨌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음씨 좋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어서 운 좋게 은신처를 얻었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됐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은신처, 음식, 물, 그리고 옷 정도였겠지만
그 사람이 느끼는 안도감과 행복감은 모든 걸 가진 우리보다도 더욱 컸을 거야. 단지 권총에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물로 씻고 빵과 햄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침략국이 패망한 다음에 이번에는 승전국의 군인들이 침략국의 수도로 들어와서 그들의 아녀자를 닥치는 대로 겁탈하기 시작했지. 이 피해자의 연령이 8살부터였다고 하는데, 그들이 당했을 피해와 고초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지 현재의 우리로서는 상상도 가지가 않아. 심지어 그 아녀자들은 자신의 아내와 남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놀이개가 되는 것을 자처하고 참아내기까지 했어. 삶에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곳과 반대되는 곳에서도 끔찍한 일들이 자행됐어. 침략국의 군인들이 민가를 돌면서 민간인들의 물건과 재산을 빼앗는 건 약과였지.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놀잇감이나 장난감으로 생각했어. 미혼자, 기혼자, 어린아이 가릴 거 없이 그녀의 가족이 보는 앞에서 겁탈해댄 건 물론이고, 심지어 그 가족들마저 협박해서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게 만들었지. 그들이 떠나고 난 이후 그 가족들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온 매무새를 주섬주섬 추스르고 늦은 저녁을 다시 차리고 집안을 청소하고. 나라면 그런 과정은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 우연히 준 잔인함과 고통, 절망에 완전히 미쳐서 광인이 되거나 죽어버렸을 것 같아. 군인들은 이미 함락된 도시의 사람들, 대다수는 민간인이었던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어. 뭐? 아니,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없다고? 요새 학교에서는 대체 뭘 가르치는 건지? 아니,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만 가르치려고 하면은 여태 있었던 끔찍한 일들이 사라지기라도 하나? 어차피 더한 일들도 벌어졌고 앞으로도 벌어질 마당에. 참. 어쨌든 그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고. 침략국은 모자를 오래 쓴 흔적이 있는 남자, 아니면 손에 굳은 살이 박힌 남자, 아니면 그냥 아무 남자 등등을 폐잔병과 반란병의 가능성으로 보고 전부 죽였어. 그때는 손으로 식량을 생산하던 때라서 그런 흔적이 없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었음에도 그 사람들은 시체로 가득 채워진 구덩이에 강제로 끌려갔지. 그 구덩이 앞에 꿇어 앉혀져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박차 일어나서 싸우기라도 했어야 되나? 나라도 그런 짓은 못했을 것 같아. 그런 압도적인 부조리 앞에서 고작 한 인간의 의지는 의미 없는 거야. 인류사는 그런 부조리의 연속이자 답습이었고 지금도 거듭해 나갈 뿐이지. 그로부터 몇십 년 후 뭐가 바뀌었을 것 같아? 전장이 끝났으니까 이제 세계가 좀 잠잠해지지 않았냐고? 그럴 일은 없어. 그럴게. 지금도 그렇잖아. 아까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죽게 됐지. 놀라운 점은 이걸 주도한 게 그 나라의 지도자였다는 거야.
이번에는 공용어를 아는 사람들, 굳은 살이 없는 사람들, 안경 쓴 사람들, 피부가 흰 사람들을 전부 죽였어. 황당하지. 지도자는 그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죽여댔어. 몽둥이로 때려 죽인 거는 물론이고, 사람들을 일렬로 세운 다음에 한 번에 창으로 찔러 죽이고, 참수하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전기고문, 물고문, 성고문, 말로 하면 끝도 없어. 열거하자면은 1분에 50개도 열거할 이 끔찍한 참상 하나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까지 수분, 수시간, 어쩌면 며칠에 걸쳐 있었을 엄청난 통각과 절망의 시간이었을 거야. 정말로 끔찍하지. 자, 이제 그럼 네 주위를 둘러봐. 방도 있지, 푹신한 침대도 있지, 이불도 있지, 곰인형도, 또 귀여운 여자의 인형도 있지, 책장도 있지, 책도 있지, 욕조도 있지, 저기 변기랑 세면대도 있지, 따뜻한 물도 있고, 좀 딱딱하지만 먹을 수 있는 고형 식량도 있지, 하루 종일 만화가 나오는 스크린도 있고,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철문과 철창도 있지. 너를 권총으로 쏴 죽이려는 장교도 없고, 네 물건과 재산을 빼앗고 학살하려고 하는 군인들도 없어. 널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참수하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전기고문, 물고문 하려는 미친 지도자도 없지. 단지 너는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삶의 가치를 지키기만 하면 될 뿐이야. 앞에 있었던 끔찍한 일들에 비하면은 이건 세 발의 피도 아니지. 비록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순 없다고 해도, 그때 사람들에 비하면 넌 정말로 행복한 거야.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기 외에 어떠한 가족도 다시는 볼 수가 없었어. 비록 맛있는 걸 먹을 수 없다고 해도 그때 사람들에 비하면 너는 정말로 행복한 거야. 두 번째 이야기의 사람들? 어떠한 식량도 없어. 사람들끼리 잡아먹거나 굶어 죽었어. 비록 나와 있어야 하는 게 정말 싫다고 해도 그때 사람들에 비하면 너는 정말로 행복한 거야. 세 번째 이야기의 사람들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에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형당했어. 네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내가 해준 이야기들을 곱씹어보면서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일 저녁에 다시 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흥미롭네요. 예. 오늘 이야기들은 구성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티피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괴담들은 상세하게 묘사를 해서 빌드업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반전과 무서움을 주는 이야기들인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오늘 알아보는 이야기들은 전부 대뜸 그냥 바로 들어가요.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 얘기를 통해서 내용을 유추해내야 돼. 그런 식인데 굉장히 흡입력이 있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넘어갔을 때 강력한 한방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해가 안 되실 분은 없을 것 같지만 짤막하게 또 해석을 해드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3차 세계대전도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패전국인 사람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가, 그들의
머리에 총탄이 박히기를 기다리는, 엎드린 채로. 그런 순간에서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운명에 저항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인간으로서의 부조리를 견뎌야 되는 그 순간에 과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침략국의 국가들도 망하고 이제 패망국이 됐을 때, 이번엔 반대로 승전국인 사람들이 패전국가에 가서 어떤 참상들을 벌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끔찍한 놀이개로서의 역할을 했다든지 혹은 성놀이개로서 그들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랑 마찬가지로 끔찍한 일들이 자행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다음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이야기도 이제 군인들이 이제 민간인들에게 어떤 위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든 첫 번째든 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목숨을 중히 여기지 않고 장난감 대하듯이 그냥 대하다가 죽이거나 혹은 성적인 것을 해소하는 데 쓰는 그런 짓들을 하는 세 번째 사람들의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봤을 때까지는 인간의 잔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런 부조리한 순간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인간들이 모멸감을 버텨내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말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가 탁 꺾이죠. 자, 그럼 이제 네 주위를 한번 둘러봐. 너는 지금 방도 있지, 침대도 있지, 네 목숨을 위협하는 군인들도 없지, 너를 죽이려고 하거나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생을 부지하고자 했던 그 욕구만 너는 가지고 있으면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록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순 없겠지만 그때 사람들에 비하면 너는 정말로 행복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불행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이켜보고 이곳에 있으면서 웬만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을 하고, 이제 끝맺음으로 내일 저녁에 다시 보자 라고 하면서 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공간에서 떠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말미암았을 때 아마도 이제 납치범인 거죠. 화자가 아이를 납치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다음 방에 가둬놓고 아이가 필요할 만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채워 넣어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자꾸 집에 돌려보내달라, 아니면 나가고 싶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예시로 들면서 밖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사람이 얼마나 잔혹한지 너는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다시 보자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특정한 공간에다가 애를 가둬놓고 때가 되면 돌아와서 밥만 주고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그런 납치범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다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성이 무너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거야. 납치범이 자기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들에 비하면 나는 네가 좋아할 만한 걸 다 넣어줬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신만의 정당화로 이야기를 끝맺음하는 것까지 굉장히 기괴한 느낌이 전반적으로 많이 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쓰여진 글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은 아직까지 조회수랑 추천수가 많진 않지만 언젠가 명작선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쓰여진 글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네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넋두리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컴컴한 집에 들어설 때 나를 반겨주는 것은
자동으로 켜지는 현관의 등과 냉랭한 거실의 공기뿐이다. 이것이 싫어 괜스레 과장된 표현과 몸짓으로 능청을 떨어보지만 항상 허무하기 그지없어 이내 그만두곤 한다. 원래라면 기다렸을 귀가를 이젠 무의미한 야근과 회식으로 미루려는 것은 그 황량함을 최대한 미루기 위함이었다. 접시를 떨어뜨려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라디오라도 부숴본 적이 있는가? 아마 알겠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간편하고 쉽다. 접시는 산산조각이 나며 기능이 사라진 새하얀 조각들의 모음으로 나타나고 라디오도 기능을 잃은 각 부품들의 집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이어붙이는 것은 비가역적이다. 접착제 등으로 억지로 붙이더라도 그것은 이미 본래의 성질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녀의 방은 그날 이후로 언제나처럼 그대로인 채 굳게 닫혀있다. 행여나 그녀의 향취가 날아갈까봐, 그녀의 흔적이 사라질까봐 매일 베란다 쪽으로 나 있는 창을 통해 바라볼 뿐이었다. 그 방의 작업대 위에는 만들다 만 자그마한 인형이 다시 어루만져줄 손길을 기다리는 버려진 강아지처럼 빤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장인이 정성을 다해 만든 작품에는 장인의 혼이 깃든다고들 한다. 나는 이 신기한 이야기를 그녀가 만든 인형에서 확인하곤 했다. 어딘가 슬픈 얼굴을 한 새하얀 인형에서는 그녀의 슬픔이, 환하게 웃는 표정의 노란 인형에서는 그녀의 기쁨이, 쭈그리고 앉아 얼굴을 푹 숙인 잿빛 인형에서는 그녀의 두려움이, 머리를 쥐어뜯는 붉은 인형에서는 그녀의 분노가 깃들어 있음은 그 이야기의 방증이었다. 만약 혼이라는 것이 무한하다면 몇 개의 인형에 혼이 깃들더라도 그녀는 그대로인 채 여전히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혼은 무한하지 않았나 보다. 그녀는 운나쁘게도 한밤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도로 위에서 잠시 밝아졌다가 그리고 가벼워졌다가 이윽고 무거워져.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혼은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린 것을 제외하고 그녀의 방에 있는 인형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언젠가 그녀를 닮은 자그마한 인형을 대신 완성해주고자 마음을 먹기에 이르렀다. 그 조그만 몸뚱어리를 그녀의 혼이 깃들어 있는 채로 계속 미완성으로 둔다면 그녀의 일부도 계속 미완성인 채로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알려줄 때 잘 들을걸. 누구보다 인형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텐데. 여러 핑계를 대가며 여태까지 듣지 않은 내가 참 한심스러웠다. 어떤 방법이라도 있을까 해서 조심스레 살핀 그녀의 방에는 이 무심한 남자를 위해 준비된 알록달록한 글자들의 향연이 있었다. 너무나도 친절하고 사려 깊고 그녀만의 재치가 가득한 그 글씨들을 보며 오히려 느껴진 것은 그녀의 커다란 공백과 내 무심함에 대한 후회였다.
나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복사하여 코팅하고 틈날 때마다 꺼내어 마치 108배를 올리는 심정으로 한 글자씩 탐독했다. 인형의 머리는 그녀의 색과 같은 옅은 회색이었으며 신발 또한 그녀가 그때 신었던 짙은 갈색의 단화였기 때문에 이 인형은 마치 그녀가 자신을 본떠 만들려 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인형이었다. 인형을 완성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일단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표정을 의도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앨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녀가 계곡에서 잡은 가재를 손에 들고 천연덕스럽게 웃고 있는 사진을 참고하여 인형의 얼굴을 그려냈다. 인형의 옷은 색칠되지 않은 흰 천이었다. 그것은 꼭 수의 같기도 해서 꺼림칙하면서도 어딘가 잘 어울린다는 기묘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나는 거실 속 액자에서 그녀가 좋아해서 자주 입었던 연한 하늘색의 나풀거리는 원피스를 참고하여 인형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었다. 마지막으로 인형의 물건이다. 이때만큼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정할 수 있었다. 그렇게 완성된 인형은 그녀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합작품이었다. 그녀이자 우리의 아이인. 이걸로 그녀의 일부가 되어서 다시 그녀에게 돌아갔으면, 아니, 사실은 그녀가 내게 다시 돌아왔으면, 고작 그녀를 닮은 인형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바라는 걸 알았다간 누구라도 미쳤다고 비웃었으리라. 나는 그 인형을 그녀인 것처럼 대하였다. 처음에는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편안함을 느꼈다. 그건 그냥 네 자기 만족이고 닿을 수 없는 속죄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할 말은 없다.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 편했기 때문일지도. 인형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지내어 주었다. 여러 표정을 담은 얼굴이나 옷들도 만들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갈수록 인형은 그녀를 더욱 닮아가는 것이었다. 길어질 리 없는 머리가 자라는 것 같았고, 표정이 이따금 나를 보며 울다가 웃다가 하는 것 같았고, 자세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다. 혼이 머무는 곳은 생전 그 사람과 가장 연관되어 있는 물건이라던데 아마 그렇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내심 뿌듯하고 고마웠다. 그녀는 내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었다. 얼마나 이렇게 있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저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다. 그녀는 어쩔 수 없는 몸의 제약성이 영 불편한 듯 보였다. 예쁜 목소리를 낼 수도, 귀여운 인형을 만들 수도, 시원하게 내달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내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줄 뿐인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그녀가 실망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옆집에 사는 박양은 육상부였다. 듣기로는 시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다고 하던데
영 운동과 인연이 없는 나로서는 아쉬워하던 본인과는 달리 그것만으로도 대단해 보였다. 동네를 오갈 때마다 박양이 힘차게 내달리는 모습을 자주 봤던 나는 기특한 마음에 가끔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하던 모습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음은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씁쓸한 기억이 아닐 수가 없다. 반찬 가게를 하는 이양의 어머니는 솜씨가 아주 좋았다. 직접 해먹기 힘든 김치와 젓갈, 그리고 내가 좋아해서 그녀가 늘 사오던 명란젓이 참 맛있었다.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이양 어머니의 가게에서 젓갈이며 무침이며 여러 반찬거리를 사가곤 했다. 이양은 학교를 마치면 항상 그 반찬 가게에 가서 일손을 거들곤 했는데 제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손재주가 참 좋았다. 결혼할 남편이 부럽구나 싶었다. 힘차게 양념을 치대는 그 손을 볼 때면 항상 자기 방에서 열심히 뚝딱대던 그녀의 손이 떠올라 오랫동안 유심히 보곤 했다. 참 예쁜 손이었다. 대학 동기였던 김양은 나를 만나기 전부터 그녀와 친구였다. 김양은 노래를 참 잘 불렀는데 우리 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기도 했다. 고맙게도 대학 동기들에게 아내의 무거운 소식을 알린 것도 김양이었다. 어쩌다 보니 아주 우연히 김양의 집 주변에서 김양을 만날 수가 있었다. 이제는 어린 두 아들의 어머니가 되어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던 김양은 예전에 다녔던 중학교의 음악 선생님으로 현재는 휴직 중이라고 했다. 김양은 그녀를 떠나보내고자 짐 정리를 도와줬으면 하는 내 어려운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깨진 접시를 이어붙인다고 접시로 돌아갈 수 있을까? 20대 초반에 서슬퍼런 그 시기, 휴학을 통보받고 강제로 가게 된 휴게소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소총의 결합이었다. 분해하는 것은 그냥 있는 걸 하나씩 빼면 되는 아주 쉬운 절차였다. 하지만 결합은 각 부품의 위치가 있고 순서가 있고 방향이 있고 맥락이 있었다. 어떤 동기들은 45초, 다른 동기들은 1분 만에 빠듯하게 해내는 그 절차를 나는 2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겨우 해내는 바람에 분대원들은 나를 원망하곤 했었다. 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도 분해보다는 결합이 어렵다. 접시는 그럴지 몰라도 소총은 그렇지 않아. 요새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기다려진다. 의자에 앉은 부인은 돌아온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준다. 힘든 일은 없었냐고 고운 목소리로 물어봐 주기도 하고 고생이 참 많았다며 시원한 손으로 내 얼굴을 어루만져 주기도 한다. 이제는 나도 그녀가 인형을 만들 때 함께 할 수 있다. 왜 예전에는 이 즐거움을 몰랐을까? 과거의 내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가 않다. 언젠가는 그녀가 좋아하던 개울 옆의 갈대숲을 함께 내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를 위해 산 새 운동화는 깜짝 선물이니 비밀이다. 내일은 그녀가 먹고 싶어하는 반찬 가게의 명란을 사와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오늘 읽은 글들은 굉장히 좋네요. 예. 사실은 최근에 읽었던 나폴리탄 괴담들이 뭐 안 좋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폴리탄 괴담으로서의 본질로는 조금 멀어진 글들이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읽은 글들은 전부 나폴리탄으로서의 굉장히 충실한 그런 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마음에 참 와닿는 좋은 글들이네요. 여튼 해석을 좀 해보면 뭐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 주인공이 있습니다. 화자는 아마도 회사원인 것 같습니다. 나이는 뭐 생각하기에는 한 30 중후반이거나 뭐 40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유부남인 거죠. 예, 원래 결혼을 했었는데 항상 회사가 끝나면은 집에 누구보다 빨리 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언젠가부터는 이제 회식도 하고 잔업도 하고 하면서 집에 더 안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원래 집에 있었던 아내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언제나 들어갈 때마다 늘 환하게 빛났던 집이 더 이상 없어졌으니까 들어가는 발걸음을 늦춰왔던 겁니다. 여튼 아내는 이제 원래 인형을 만드는 게 취미였는지 혹은 뭐 직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방이 약간 인형 공방처럼 꾸며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너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에는 잘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도. 여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이제 아내 방에 어느 날 한번 들어가 보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인형들이 이제 많이 제작 중이었던 게 보인 거죠. 당연히 다 완성하지 못한 인형들이었겠죠. 도중에 목숨을 잃게 된 거였으니까. 근데 그런 미완성된 인형들을 보고 있자니 뭔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이제 흔히들 하는 말로 죽은 사람의 혼이 그 사람이 생전에 가장 집중하고 아껴하던 것에 매여 있는다 라고 하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완성으로 둔 채로 두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이제 완성을 내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인형을 다 완성을 시켰는데 만들고 나보니까 상당히 아내랑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인형은 자신의 모습을 본따 만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제 고인이 된 아내랑 닮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인형을 이제 아내 삼아서 뭐 이야기도 하고 그냥 이제 오늘 있었던 일 이런 것들도 털어놓고 하면서 아내처럼 대한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 아내처럼 대하다 보니 이상하게도 뭔가 이 인형의 표정도 그렇고 머리카락의 길이도 그렇고 점점 아내처럼 닮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내의 혼이 내가 완성시킨 이 인형에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은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젠 집에 갈 때마다 더 이상 외롭지가 않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내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인형으로 재탄생하게 된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안쓰러운 거죠.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가 없고 예전처럼 인형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제약된 모습을 보니 안타깝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화자의 집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옆집에 살고 있던 박양은 육상부 선수였다. 아니면 자주 가는 반찬 가게의 이양의 어머니는 솜씨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대학교 동기였던 김양은 노래를 참 잘 부르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이제 20대 초반에 군대에 갔을 때 내가 특히나 힘들어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총을 분해 결합하는 일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남들은 흔히들 빠르게 분해하고 빠르게 조립을 했는데 나는 이상하게도 분해하는 건 빨랐지만 조립하는 건 많이 힘들어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산발적이죠. 이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내 군대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와서는 이제 요새는 집에 들어가는 게 기다려진다. 들어가면은 부인이 앉아서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아내한테 정착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의 인형에다가 정착시켜주기 위해서 기웠다 할까? 무슨 느낌인지 알죠? 달리길 잘하는 선수의 다리를 잘라서 인형에다가 대신 끼워넣고, 솜씨가 좋은 반찬가게 어머니의 손을 잘라서 인형의 손에다 기워넣고, 노래를 잘하는 김양의 목 부분을 따내서 인형에다 기워넣고 해서 이제 반 정도는 인형이고 반 정도는 시체로 만들어진 그런 기괴한 모습의 인형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아내가 앉아서 나를 맞이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참 잘 쓰여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오늘 읽은 이야기들은 전부 잔인한 묘사가 단 하나도 없어요. 뭐 죽였다, 잘랐다 이런 묘사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이 이야기는 더더욱이. 그냥 그렇더라. 나는 근데 좀 조립을 못하더라. 이런 식. 이런 게 전부 복선으로 잘 깔려있다가 마지막에 회수를 탁 하는 게 굉장히 고급지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기워서 큰 인형으로 하나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앞에 접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접시를 깼을 때의 그거를 떠올려 봐라. 접시를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어 붙인다고 해서 다시 접시가 되진 않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이 처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집안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인 건 줄 알았어. 예전보다 집이 많이 황량해졌으니 깨진 접시를 다시 이어 붙인다고 해서 접시가 돌아오는 게 아닌 것처럼,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그 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방이 예전처럼 같은 밝은 집이 아니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마지막에 있을 이야기에 대한 완전한 복선이었던 거죠. 정말로 사람을 접시를 깨진 걸 이어 붙이는 것처럼 접했다는 겁니다. 그런 게 마지막에 나오는, 구성적으로도 상당히 깔끔하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재미있게 읽었고요. 게다가 이제 화자는 언제나 이제 돌아온 부인이 의자에 앉아서 나를 맞이해준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의 신체를 다 따가지고 이어 붙인다고 해서 시체가 사람이 되지 못하듯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냥 되게 기괴한 모습의 인형이겠죠. 엄청 큰, 피가 뚝뚝 떨어져 있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자세로 강제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인형이 집안 식탁에 앞에 앉아 있는 걸 텐데, 현실은 그렇지만 이 화자는 이미 아내를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 현실이 아닌 자신만의 환상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고 있을 땐 따뜻한 집안이고 아내가 환히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만, 우리 같은 제3자가 봤을 때는 불 꺼지고 어두운 눅눅한 곰팡이 같은 방에 시체가 덜렁 식탁 앞에 앉아있는, 그것도 되게 기괴한 모습으로 기워져 있는 시체가 앉아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서, 그런 화자의 기괴함이 더 이야기를 으스스하게 만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주 훌륭한 글들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글 역시도 조회수가 높지 않은데 저는 너무 재밌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쩌면 명작선으로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이야기는 이 네 가지가 끝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아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죠.